그 여름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코네티컷 연안의 마크세트 섬에 있는 우리 가족의 여름 별장으로 옮겨갔고 내 유년 시절의 대부분 동안 그곳에서 지냈다. 아버지는 연중 내내 황량한 겨울이 와도 해변 끝에 있는 지붕너를 덮은 조그만 회색 집들 사이에서 지내며 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누나와 나는 코네티컷 동부의 어머니가 물려받은 집에서 자랐고 몇 주에 한 번씩 페리를 타고 섬으로 가 아버지를 만나곤 했다. 방문은 짧은 경우가 많아 몇 시간을 넘길 때가 전혀 없었으며 방문의 목적도 대개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약품을 가져다 주거나 이후에는 아버지가 혹여 어머니가 침책이라고 부르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데 있었다. 누나와 나는 아버지는 회복기에 있다고 당신 삶의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중이라고 들었다. 섬으로 가는 긴 여정에서 어머니는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곤 했다. 그러나 누나도 나도 상황이 그보다는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했던 것 같다. 우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아버지가 부재하는 것에 익숙해갔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술을 집도하던 와중에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무너진 지 1년이 지났다. 어머니가 차를 몰아 보스턴 외곽에 있는 병원으로 아버지를 모셔갔고 의대 동료였던 아버지 친구 중 한 분이 아버지에게 인생의 거의 대부분 동안 잠재되어 있던 정신병이 발병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어가던 그때 혼자 살기 위해 섬으로 들어간 아버지의 결심은 우리 삶에 구멍을 남겼지만 우리는 그 구멍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당시 13살이었고 너무 어려 아버지의 병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누나나 어머니와는 달리 어쩐지 직감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생겨난 일이 영속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뒤에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상태를 일시적인 침체라고 칭했다. 친구분들에게도 아버지가 그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만 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변신하여 22살에 당신과 결혼했던 바로 그 남자로 되돌아올 수 있으리라 믿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은 어머니의 그런 태도와 말이 깊고 불확실한 죄의식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이해한다. 어머니는 누나와 나처럼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당신 탓을 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가 정말로 그렇게 믿은 것은 아니며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아버지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리라는 현실적인 희망을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나는 아버지를 찾아갈 때마다 떠나기 직전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던 모습을 기억한다. 어머니는 마치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듯 했다. 섬을 떠나 본토로 돌아오는 페리에서 어머니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신문을 읽을 뿐이었고 누나는 워크맨으로 음악을 들었으며 나는 배꼽을 어디쯤 자리를 잡고 서서 바다 저편의 그 섬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외할아버지가 1940년대 후반에 지은 집이었는데
마을 외곽 사유 도로의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 소유지 서쪽에 있는 숲 저편으로는 컨트리 클럽의 골프 코스 경계 지역이 보였고, 정확히 맞은편으로 몇 킬로미터 정도 시골 풍경을 따라 이어지다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가 나 있었다. 그 도로를 따라 2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누나와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다닌 엘슨이 있었다. 엘슨은 사립 기숙학교였는데 나는 학교를 지척에 두고 살게 된 것이 여러모로 득이 많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간파했다. 다른 학생들처럼 기숙사에 자지 않아도 됐거니와 시기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만 한다면 한 달에 몇 차례 정도는 축구장 뒤편에 있는 숲속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남들보다 일찍 집에 갈 수 있었다. 울창하게 들어선 나무들을 따라가면 도로에 닿았고, 그런 일이 지나치게 잦지만 않으면 아무도, 선생님들조차도 내가 없어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누나와 달리 누나는 중간고사 때마다 1등을 놓치는 법이 없었고, 학교 역사상 그 어떤 필드 하키 선수보다 골을 많이 넣어 학교 신문에 꼭꼭 사진이 실렸으니까 나는 엘슨에서 그다지 알려진 학생이 아니었다. 친구들이라야 점심시간에 옆자리에 앉게 해주는 수줍은 필리핀계 여자아이 둘이 다였고, 교무 직원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나는 그저 조용하지만 특이한 학생, 능력에 걸맞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의 전형으로 통할 뿐이었다. 실상 나는 우리 반 학생들 가운데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수업에 집중이 잘 안 됐고 정보 처리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 머릿속으로 들어온 것들이 뭐랄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았다. 좌우간 나는 남들보다 일찍 귀가하는 과업을 예술의 경지로까지 승화했다. 나는 적기가 찾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고 한 달에 서너 차례 기쁨을 누렸다. 5교시 종이 울리면 나는 다른 학생들이 각자의 교실로 줄지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다음 학교 뒷문으로 살그머니 빠져나와 젠걸음으로 운동장을 가로지르고 학교를 빙 두른 돌담 뒤쪽 숲속으로 숨어들었다. 거기에서부터는 이러저런 표지물들, 구스탑신의 빨간 벽돌, 레버릉신의 새 테니스 코트의 도움을 받으며 익숙한 영역에 들어설 때까지 직감에 따라 길을 찾아갔다. 마침내 우리 집 뒤쪽 잔디밭 끄트머리, 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곳에 도착하면 나는 진입로에 어머니의 차가 없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늘 속에 숨어 기다렸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언제나 안전했다. 그 두 날 어머니는 평소 어울리는 사람들과 컨트리 클럽에서 브릿지 게임하는 걸 좋아했다. 금요일도 썩 안전한 편이었는데 어머니가 마을에 있는 헌혈의 집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요일과 수요일은 늘 위험했다. 이 점을 언급하는 이유는 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어느 날 어머니가 이웃에 사는 벤틀리 부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 바로 그날이 나의 13살, 내가 말하고 싶은 해, 가을의 어느 수요일이었기 때문이다. 벤틀리 씨 부부는 아버지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과 막역한 사이였는데 그 후 이웃에 사는 다른 가족들처럼 우리를 모른 채 하지는 않았어도 지난해에는 우리 집의 발길을 뚝 끊다시피 했다. 특히 벤틀리 부인은 서서히 어머니의 삶에서 빠져나가 버린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부인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부인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태도에서 우정 이상의 내밀한 친밀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그것은 소년이었던 아버지가 소녀였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의 느낌이었고 매해 가을 컨트리클럽 무도회에서 커플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의 느낌이었다. 그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다년생 식물들이 자라는 정원을 행복하게 거닐었고 그러다 산 울타리에 가까워질 무렵 어머니가 벤틀리 부인의 어깨를 만졌고 벤틀리 부인은 어머니의 허리에 발을 감았으며 이어 두 사람은 두 명의 젊은 연인처럼 우리 집 뒤쪽 테라스 언저리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짐작컨대 그들은 거기 우리 집 뒤쪽 테라스에서 남몰래 포옹을 나눈다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우리 집이나 소유지는 양편이 다 빽빽하게 들어선 가문비 나무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도 그 시간에 누가 숲으로 숨어드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그런 걸 상관이나 했을까 싶기도 하다. 마음 한켠에서는 세간의 이목에 들키기를 바랐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의 새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였는지라 1970년대였다. 전에는 눈살이 찌푸려졌던 많은 일들이 커네티컷의 교회에서조차도 이제는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내게는 당시에는 그것이야말로 더없이 소름 끼치고 타락한 행동처럼 생각되어 나의 어머니가 어렸을 적 나를 수영장까지 태워다 주던 여자, 자전거를 타고 자기네 잔디밭에 들어왔다고 나를 혼내던 여자,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을 때 우리 집에 앉아서 아마도 와인을 과하게 마신 탓에 평소보다 4옥타브는 높은 목소리로 캐럴을 불러대던 여자를 안고 또 안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란 나무에 단단히 의지하지 않으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충격을 안겼다. 그 전까지는 벤틀리 부인에 대해 억하심정을 품어본 일이 없었다. 부인은 언제나 부모님의 친구분들 가운데 가장 가식이 없는 축에 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 오후에 부드러운 회색 햇살 속에서 내 머릿속에는 그 부인이 내게 했던 온갖 끔찍한 말들이 떠올랐다. 그 부인은 번번이 내게 자기네 뜰에 우리게 위니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훈계했고 할로윈 축제 날마다 번번이 집에 없었다. 벤틀리 부인과 그 남편에게는 딸이 2명 있었다. 한 명은 나와 동갑내기로 버몬트주에 있는 기숙학교에 다녔고 켈리 누나보다 2살 위인 다른 한 명은 타지 대학생이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 집 아이들과 같이 놀았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하자 그 부모가 저녁마다 우리 집에 건너와서 칵테일
칵테일을 마셨다. 벤틀리 박사는 뒤뜰에서 아버지와 테니스 얘기를 화제로 삼았고, 벤틀리 부인과 어머니는 부엌에서 의류 카탈로그를 뒤적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될 게 전혀 없었다. 두 여자의 우정은 중년 부인들 사이에 생기는 대부분의 우정이 그렇듯이 공통 관심사, 이러저러한 소문,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나 남편의 무관심에 대한 걱정거리들을 토대로 삼고 있었다. 그 둘은 친했지만 내밀한 관계는 아니었다. 그 관계에 육체적인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사실 그때까지 나는 그 둘이 포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병이 난 후에도 몇 주가 지나도록 그 둘은 한 번도 서로를 안아본 적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집 뒤쪽 테라스에서 어머니와 벤틀리 부인이 나눈 포옹, 여러 차례에 걸친 열정적인 포옹이 위로의 마음에서 비롯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한 포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해가 지나고 국어 선생님이 과제로 내준 채털리 부인의 사랑에서 읽은 포옹이었다. 그것은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포옹이었다. 그것은 사랑의 포옹이었다. 열세 살짜리 남자아이가 그런 것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나의 어머니와 벤틀리 부인은 그저 어느 늦가을 오후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나 자신도 확신은 할 수 없다. 나는 그때껏 어머니의 성생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본 적이 분명 없었다. 어머니와 다른 여자들의 관계를 놓고 의혹을 품어본 적도 분명 없었다. 그날 이전에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떠올려 본 적이 없었다. 나의 어머니는 헌신적인 아내였고 다정한 어머니였다. 그건 내가 알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날 벤틀리 부인의 손을 잡은 방식은 분명 사람들 눈에 띄어서는 안 됐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내가 마침내 숲속 은신처에서 나와 부엌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벤틀리 부인이 집에 들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하루 무얼 하셨느냐는 나의 물음에도 어머니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몇 가지 일을 보고 부엌 청소를 하고 다년생 식물들의 화단에 진달래를 몇 그루 심었다고 했다. 별달리 재미있는 일은 없었어 하고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 이마에 키스하려고 몸을 숙이자 나도 모르게 어머니를 획 피하게 됐고 나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 상한 줄 알면서도 부엌에서 나와 내 방으로 뛰어 올라가 버리고 말았다. 그날 밤 나는 갑자기 몸이 안 좋은 척하면서 그래서 저녁을 건너뛰면서 내리 몇 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래층 부엌에서 어머니와 누나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나는 침대에 누워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아버지 생각을 했다. 자기만의 섬에 홀로 있는 아버지 생각을 했다.
내가 본 것을 봤다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는 시끄럽거나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정신병 진단을 받기 전에도 아버지는 온화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인내심과 섬세함으로 환자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의사였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아버지가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여자의 마음이란 원래 종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으면서 다만 여자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자기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는 바를 인정해버리는 세대에 속하는 남자였다. 그러니 그 사건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며 어머니와 관련하여 자신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넘어가 버렸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일말의 위기의식조차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벤틀리 부인과 나는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포옹이 우리 가족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켈리 누나에게 말할까? 내가 목격한 내용을 알려줄까 하는 생각을 한두 차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누나는 그저 웃어넘길 확률이 높았다. 나를 정신나간 녀석이라고 부르며 내가 내놓은 최신 도착 이론에 관한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일러 바칠 게 뻔했다. 스티븐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글쎄, 엄마하고 벤틀리 아줌마하고 레즈비언이라네요. 결국 나는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최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어쩌면 모든 일이 다 지나갈 수도 있었다.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일 수도 있었다. 누구나 약해지는 때가 있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누구나 혼란에 빠지는 때가 있는 법이야. 어쩌면 어머니를 유혹한 것은 벤틀리 부인이었을 수도 있었다. 어쩌면 둘은 레드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던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내 이론들의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몇 주 동안 지나가는 불안이었기를 바랐던 나의 마음은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를 향한 감각의 날이 곤두서다시피 했다. 나는 어렸을 때 곤충들을 관찰하던 방식으로 어머니를 연구했고 모든 미묘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인식했으며 충분히 오랜 시간을 두고 응시한다면 반드시 숨겨진 어떤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서는 평상시와 달라진 점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이어갔고 온화한 얼굴 아래 감춰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으며 앞치마를 두른 골격 아래 어두운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그저 어머니처럼 보였다. 아버지의 부재 상황에 대해 언제나 그랬듯이 조금 착잡해하고 다소 힘겨워하는 원래 모습 그대로였다. 저녁이면 어머니는 희미한 부엌 불빛 아래서 책을 읽거나 대학 입학 원서를 작성하는 누나를 도와주면서 우리와 함께 집에 머물렀고 낮에도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의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매일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에게서 결코 길지 않은 키스를 하면서도 나는 슬쩍 어머니의 머리 냄새를 맡아보곤 했다.
아마도 어떤 단서, 벤틀리 부인의 향수 냄새, 늦은 오후에 점심을 함께 먹으며 그들이 곁들인 와인 냄새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 내가 마음속에서 공들여 만들어낸 환상들은 아마도 그 둘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일보다 훨씬 비도덕적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날 오후 이후에도 두 사람이 만남을 이어갔다는 것을 안다. 만나서 하는 일이 길에서 마주친 다른 어머니들이 하는 사교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들의 교제가 당신이 그것을 뭐라 부르든 13살짜리의 마음속에서 상상한 정도까지 진행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그저 10월의 그날 오후에 그랬듯이 뜰을 함께 거닐고 손을 잡고 얘기를 나누며 오후 시간을 보냈으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자기들의 행동이 이웃 사람들 눈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리라는 것을 몰랐다고 가정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함께 오후를 보내는 동안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거나 헤어져 따로 있을 때에도 그 문제는 완전히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을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내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 그리고 7학년 선생님 3분이 동석하게 될 면담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것은 이 시기 혹은 그 직후였다. 교장 선생님은 편지 말미에 서명을 한 다음 어머니에게 전하는 말씀을 남겼다.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굉장히 위급합니다. 매 학기 나의 중간평가 면담 시간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나의 결점을 지적하는 동안 나는 어머니와 함께 교장실 한 구석에 앉아 있곤 했다. 선생님들은 내게 기본적인 수학 원리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역사 시간에는 걸핏하면 할 일 없이 분수로 산책을 가고 미술 시간에는 글이라는 그림은 안 그리고 다른 그림만 그린다는 등등의 얘기를 했다. 선생님들 대부분이 내가 어떤 능력에 결함이 있거나 나의 어떤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데 동의했다. 일장 연설이 끝나면 선생님들은 어머니에게 내게 방과 후 과외를 받게 하거나 이제부터라도 학교생활 도우미 교사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곤 했다. 교장 선생님은 혼자서 고개를 끄덕이고 오크나무 책상을 발로 툭툭 차면서 면담 시간 내내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그러다 선생님들의 말이 다 끝나면 고개를 돌리고 나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느냐고 물었다. 교장 선생님은 나의 안 좋은 학과 성적을 언제나 상황이라고 칭했다. 현 상황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 때 그 상황.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덧붙였다. 계속해서 성적이 이런 수준으로 나오면 전학을 권유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느냐? 다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장실에는 잠시 침묵이 흐르곤 했다. 이윽고 나는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며 사과를 하고 내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이 밝아 보인다는 다소 애매하지만 낙관적인 진술을 하곤 했다. 그러면 선생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침내 다 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와 내가 교장실을 나가도 좋다는 신호였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도우미 교사에게 보낼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비록 성적이 형편없긴 했어도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면담이 끝나고 나오면 어머니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주차장을 가로지르며 말하곤 했다. 있잖아, 스티븐. 저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도 돼. 나중에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나는 섬 집에 혼자 앉아있을 아버지 생각을 했고 어머니는 간혹 손을 뻗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는 듯이 내 손을 잡아주곤 했다. 그러곤 말했다. 걱정 마. 네게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그날 저녁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차를 몰았고 나는 그 옆에 앉아 어머니의 얼굴, 엄한 표정을 바라보았다. 차는 이웃들의 거리를 내달렸다. 차 진입로가 가까워질 무렵 어머니가 거리에 차를 세우더니 잠시 후 다시 차를 움직여 벤틀리 씨네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엔진을 끄더니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차에서 내렸다. 나는 어머니가 벤틀리 씨네 현관으로 이어지는 긴 보도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그 집 현관 앞에 서 있는 동안 나는 어머니가 왜 그곳에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참 후 마침내 어머니가 그 집의 문을 두드렸고 벤틀리 부인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크게 흐느끼며 벤틀리 부인에게 몸을 맡기고 그녀를 껴안았다. 벤틀리 부인은 어머니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고 어머니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 말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마침내 차로 돌아왔다. 우리 집을 향해 가는 동안 어머니는 나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네가 노력해서 나아지면 좋겠어, 스티븐. 우리 모두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나는 어쨌거나 고개를 끄덕였고 차에서 내려 현관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러겠노라고 말했다. 나아지려고 노력할게요. 약속해요.